엄마 유산은 당연히 제 몫이에요. 과부 주제에 무슨 권리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친딸이에요, 친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숙이가 준호 죽고 15년을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요? 과부는 그냥 남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숙입니다. 15년을 시어머니 간병하며 살아온 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며느리로, 과부로 누군가를 묵묵히 돌보며 사신 분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숙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던 손을 멈췄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과부 주제에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20년 만에 보는 시누이 미란이 서 있었다. 명품 핸드백을 한 손에 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흰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채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아니라 파티에 온 것처럼 보였다. 은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검은 상복 소매를 꽉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10손가락 중 3개는 관절염으로 휘어져 있었다. 15년간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며 생긴 병이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집어드리고 그 모든 시간이 은숙의 손에 새겨져 있었다. 왜 하필 지금? 미라는 영정 앞에 섰다. 절을 하는 듯 했지만 허리를 숙인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았다. 손도 제대로 모으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했을 뿐이었다. 곧바로 몸을 일으키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딸이래. 20년 동안 얼굴도 안 비쳤다던데. 미국에서 돈 많이 벌었다며? 근데 엄마 돌아가시는데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와? 은숙은 그 시선들을 느꼈다. 자신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미란을 향한 시선들. 하지만 곧 그 시선들이 자신에게로 옮겨 붙을 거라는 걸 알았다. 역시 남이네. 피는 못 속인다더니. 과부가 뭘 바라고 그렇게 극진히 모셨을까? 그런 말들이 곧 쏟아질 것이다. 은숙은 43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들어왔다. 남편 잃은 여자는 짐이라고. 시댁에서 얹혀 사는 신세라고. 아무리 잘해도 결국 남이라고. 미란이 은숙 쪽으로 걸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장례식장 바닥을 두드렸다. 딸깍 딸깍.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은숙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 소리는 은숙의 낡은 운동화 소리와는 너무나 달랐다. 은숙의 신발 밑창은 닳아서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새 신발 살 돈을 아껴 시어머니 약값과 영양제에 쓴 지 15년이었다. 옳게 미란이 불렀다. 그 호칭에서 온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멸이 묻어났다.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동생 죽은 지가 벌써 15년인데 아직도 올케라고 불러야 해? 은숙은 입술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버린 것 같았다. 한참을 삼키고 나서야 간신히 말을 이었다. 언니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 엄마 장례식인데. 미란이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다. 차갑게 은숙을 훑어봤다. 헤어진 머리카락, 손등의 주름, 낡은 상복, 다른 신발까지. 그나저나 옳게, 아니 은숙 씨, 수고 많으셨어요. 장례 준비 혼자 다 하셨다며? 과부가 참 고생이 많네요. 과부, 그 단어가 또 나왔다. 미라는 일부러 그 단어를 강조했다. 은숙이 혼자라는 것을, 기댈 데 없다는 것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혼자 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수의 준비, 부고, 발송, 조문객 응대까지 모두 은숙이 했다. 밤을 새우며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보내드리고 싶었다. 수고했어요. 미란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위로가 없었다. 오히려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은숙 씨. 미란이 은숙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조문객들이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엄마 재산 정리는 제가 할게요. 이제 손 떼셔도 돼요. 법적으로 과부는 아무 권리 없으니까요. 알죠? 은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라는 빙긋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 웃음 속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은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 방에 혼자 들어갔다. 3일장 내내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식사 대접하고 절하고 또 절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 장례식이 끝났다. 시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방문을 열자 장롱 서랍에서 나는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은숙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15년을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만 이 방에 혼자 들어오니 낯설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이 방이,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늘 드시던 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은숙은 그 약통을 하나씩 손에 들었다. 라벨에 적힌 시어머니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다. 은숙은 침대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였다. 이불에서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약간은 쉰내 나는 하지만 은숙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냄새. 병원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인. 은숙은 남편 준호를 15년 전에 잃었다.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28살에 결혼해서 15년을 함께 살았다. 아이는 없었다. 준호는 늘 나중에 갖자고 했다. 그러다 떠나버렸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은숙은 시댁을 떠나려고 했다. 과부가 시댁에 계속 있는 건 폐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붙잡았다. 은숙아, 가지 마라. 나는 이제 너밖에 없다. 그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은숙의 손을 잡았다. 1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손. 은숙도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는 해외에 나가 연락도 끊겼다. 준호가 남긴 보험금은 장례비로 다 써버렸다. 은숙에게 남은 건 이 집과 시어머니뿐이었다. 그렇게 15년을 더 살았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처음 5년은 그래도 괜찮았다. 시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10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진짜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깨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식사 준비하고. 시어머니는 점점 은숙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내 지갑 어디 갔어? 내가 훔쳤지? 그런 말들을 매일 들었다. 밤에는 배회했다. 은숙은 밤새 깨어 시어머니를 지켰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몇 년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손가락이 휘어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시어머니를 들어 올리고 휠체어로 옮기고 목욕시키고 매일 반복하다 보니 관절이 망가졌다. 병원에 가볼 시간도 돈도 없었다. 진통제로 버텼다. 그 긴 시간 동안 시누이 미란에게서 온 연락은 딱 3번이었다. 남편 준호 교통사고 났을 때, 시어머니 치매 진단받았을 때,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 장례식. 은숙은 이불을 쓰다듬었다. 제가 잘했을까요, 어머님? 제가 잘한 걸까요? 이렇게 15년을 혼자 모셨는데 저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은숙을 감쌌다. 43살. 20대를 남편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고 30대와 40대 초반을 과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이제 은숙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구부러진 손가락, 망가진 허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빈 통장. 은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조촐하게 아침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식탁은 너무 컸다. 숟가락을 들여다가 멈췄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미란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였다. 은숙 씨, 우리 좀 앉아서 얘기해요. 미란이 말했다. 물어보는 게 아니었다. 통보였다. 미란은 은숙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거실 소파에 미란과 그 남자가 앉았다. 은숙은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했다. 긴장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소개할게요. 미란이 옆에 남자를 가리켰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에요. 엄마 유산 정리 좀 도와주실 거예요. 변호사라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고인이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은숙은 그 서류를 내려다봤다. 강남 아파트 시가 15억 원, 예금 3억 원, 그 외 주식 및 적금 약 2억 원, 총 20억 정도 되네요. 변호사가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민법상 배우자가 사망했으므로 직계비속인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은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게 무슨 은숙 씨?
미란이 은숙을 봤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법이 그래요. 남편 죽은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과부는 그냥 남이에요. 과부는 그냥 남. 그 말이 은숙의 귀에 계속 울렸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어머님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서 밤낮으로 그건 고마워요. 미란이 끊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고마움이 전혀 없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감정으로 재산을 나눌 순 없잖아요. 언니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은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도, 혼자 방황하실 때도 저 혼자 다 감당했어요. 언니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나는 미국에서 사업하느라 바빴어요. 미란이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은숙 씨는 어차피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거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은숙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 차이예요. 그 말이 은숙의 가슴을 찔렀다. 갈 데가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은숙은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남았다. 하지만 그게 은숙의 15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가? 그리고 말이에요. 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은숙 씨, 솔직히 말해요. 엄마 재산 노리고 모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봤다. 과부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붙잡고 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집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은숙은 말을 잃었다. 15년이 그렇게 해석되다니. 절망감이 밀려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예요. 미란이 말을 이었다. 그걸 가지고 재산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은숙 씨는 그냥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특별할 것 없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이번 주 안으로 명예 이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은숙 씨께서는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사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이 집은 이제 의뢰인 소유가 될 거예요. 김 변호사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한 달 안에 비워주시면 됩니다. 은숙은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미란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미란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은숙 씨. 장례비 영수증 있으면 주세요. 계산해서 드릴게요. 제 돈으로 장례 치른 건 아니잖아요. 미란과 김 변호사가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은숙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거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40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햇살이었다. 하지만 은숙은 춥기만 했다. 은숙은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 못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넘어가지 않았다. 물만 겨우 마셨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뺨은 움푹 들어갔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다. 미라는 그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집에 왔다. 매번 다른 사람을 데려왔다.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업자, 심지어 이사짐센터 직원까지.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벽을 허물면 거실이 넓어지겠네요. 화장실 리모델링은 필수고요. 짐이 많지 않으니 이사는 하루면 되겠어요. 은숙은 부엌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15년을 살았던 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은숙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다. 유령처럼 투명한 존재. 은숙 씨. 미란이 어느 날 또 찾아와 말했다. 집 비우는 날짜 정해주세요. 이번 달 말까지는 나가주셔야 해요. 그렇게 급하게요? 은숙이 물었다. 급한 게 아니라 제가 배려해드리는 거예요. 미란이 차갑게 웃었다. 법적으로는 당장 나가라고 해도 되거든요. 한 달 시간 드리는 게 배려예요.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다. 저 소파는 시어머니와 함께 골랐다. 남편 준호가 죽고 1년 됐을 때 시어머니가 새로 좀 사자며 함께 백화점에 갔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은숙의 의견을 물었다. 은숙아, 너는 어떤 게 좋아? 그 질문이 너무 고마웠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은숙이 찍고 인화해서 걸었다. 치매 걸리기 전 시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들. 시어머니는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셨지만 은숙이 추억 남겨요라며 설득했다. 이제 그 추억들도 버려야 하는 건가? 며칠 후 은숙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곳이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상담 변호사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름표에는 이정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이 1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이 변호사가 은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상속인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15년을 혼자 모셨는데요. 이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은 청구를 해볼 수는 있어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 변호사가 잠깐 말을 멈췄다. 은숙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전체 재산의 5%를 넘기 어려워요. 판례상으로도 그래요. 20억의 5%면 1억. 15년이 1억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은숙은 의자에 힘없이 기댔다. 1억. 1년에 660만 원. 한 달에 55만 원. 은숙의 15년이 한 달에 55만 원짜리였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대방이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부양했다고 주장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재산을 노리고요? 은숙이 되물었다. 네.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지만 법원이 재산 상속을 기대하고 한 행위로 판단해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요. 은숙은 말문이 막혔다. 재산을 노리고 은숙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니, 거짓말이다. 딱 한 번 있었다. 5년 전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빚에 허덕일 때, 그때 잠깐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게 죄가 되는 건가? 은숙은 상담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다. 사람들은 퇴근길에 바빴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사람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사람들. 은숙만 갈 곳이 없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란이었다. 은숙 씨,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법원 나오세요. 유산 분할 조정 기일이에요. 네. 아, 그리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냉소적으로 변했다. 변호사 선임하실 거면 미리 말씀하세요. 근데 돈 있으세요? 없으면 그냥 혼자 나오셔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전화가 끊겼다. 은숙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다 섞인 것 같았다. 법원. 은숙은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복도.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은숙은 마치 법정에 선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은숙이 무슨 죄를 지었나?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미란과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미란은 오늘도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은숙의 1년 생활비보다 비싼 옷을. 조정 담당 판사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서류를 보며 말했다. 피상속인의 며느리시죠? 판사가 은숙을 봤다. 혼자 오셨습니까? 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판사가 다시 물었다. 변호사 선임은 안 하셨고요? 돈이 없어서요. 판사가 잠깐 은숙을 바라봤다. 연민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연민은 법이 아니니까.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4제곱미터, 시가 약 15억. 농협은행 예금 3억, 주식 및 적금 합산 2억. 은숙은 그 숫자들을 들으며 현기증을 느꼈다. 저 돈 중 얼마나 많은 액수가 은숙의 손에서 나갔을까? 시어머니의 병원비, 약가, 기저귀, 영양제, 간병용품. 은숙은 자기 옷 하나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다. 모든 돈을 시어머니께 썼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딸 박미란 씨 한 분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며느리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인 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지위가 전혀 없다. 그 말이 은숙의 귀에 계속 울렸다. 저 판사님. 은숙이 떨리는 손을 들었다. 제가 15년 동안 혼자 내 시어머니를 부양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은숙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아마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법적 상속권과는 별개입니다. 기업은 청구를 하시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해요. 기업은요? 은숙이 물었다. 미란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판사님, 의뢰인께서는 기업은 청구에 적극 반대할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근거가 뭡니까? 판사가 물었다. 며느리의 시어머니 부양은 당연한 도리이지 특별한 기여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게다가 며느리는 남편 사망 후 갈 곳이 없어서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며느리가 혜택을 받은 거죠. 집도 공짜로 쓰고 생활비도 시어머니 돈으로 썼습니다. 그게 무슨, 은숙이 소리쳤다. 저는 제 돈으로. 그럼 증거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물었다. 15년간의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은숙은 입을 다물었다. 증거가 없었다. 은숙과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썼다. 시어머니 연금으로 생활비를 대고 은숙이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를 댔다. 하지만 영수증 같은 건 남기지 않았다. 가족인데 무슨 영수증을 남기나. 며느리 분께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은숙은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병원 영수증들이었다. 시어머니 치매 치료비, 약값, 간병비. 10년치가 넘는 영수증들. 은숙이 유일하게 모아둔 것들이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내 은숙의 목소리가 잠겼다. 장례비 영수증도 있어요. 1200만 원 제가 빚내서 치렀어요. 장례비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간병 일지라든지 생활비 지출 내역이라든지 주변 증인이라든지.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간병 일지 같은 건 쓴 적이 없었다. 누가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일일이 기록을 하나. 그냥 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아니,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판사님. 김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며느리가 재산을 기대하고 부양했을 가능성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은 5년 전 며느리가 피상속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은숙은 무슨 문자인지 알았다. 아, 그 문자. 5년 전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빚에 허덕일 때 보낸 그 문자. 며느리분, 이 문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판사가 읽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평생 모셨는데 집 하나는 제 이름으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미란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 문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때 시아버지 장례 비용 때문이었어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제가 2천만 원을 빚내서 장례 치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문자를 순간적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답장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재산을 기대한 건 사실 아닙니까? 김 변호사가 공격했다. 아니에요. 은숙이 울먹였다.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재산을 기대하고 부양했다면 그건 특별한 기여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니까요. 은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 문자 하나가 15년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기업은 청구를 정식으로 하시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세요. 단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특히 재산 기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끝났다. 은숙은 법원을 나와 멈춰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은숙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는 시간. 은숙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4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핸드폰 화면에 또 문자가 떴다. 언제까지 제 집에 있을 건가요? 은숙의 손이 떨렸다. 제 집. 15년을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남의 집이었다. 거실을 둘러봤다. 매일 닦고 정리한 소파, 거실장, 식탁. 모든 것에 은숙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창문 아래 빗물이 새는 곳, 습한 날이면 잘 안 닫히는 안방문. 은숙은 이 집의 모든 구석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떠나야 한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나프탈렌과 약 냄새가 여전했다. 어머님, 저 어떡하죠?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통장을 꺼내봤다. 잔액 340만 원.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벌어 병원비에 보탠 돈이었다. 서울에서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도 부족했다. 43살. 일자리 구하기에는 애매한 나이였다. 미란의 전화가 왔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 비워주세요. 사흘. 단 사흘을 준다고 했다. 은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15년을 살았는데 사흘 만에 나가라니. 미란의 대답은 칼날 같았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었던 거라고. 남편도 없는 과부가 15년이나 눌러앉아 있었으면 감사해야 한다고. 집도 공짜로 쓰고 밥도 같이 먹었으니 충분히 받은 거라고. 전화가 끊겼다. 텅 빈 기분이었다. 과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28배 남편을 잃었을 때 재혼할 수도 있었다.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도 친구도 혼자 살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남았다. 서로 위로하며 살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었고 은숙은 남편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은숙은 딸이 아니라 간병인이 되어갔다. 치매 걸린 후 시어머니는 은숙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누구야? 매일 대답했다. 저 며느리 은숙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다.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가 준호를 찾을 때였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은숙은 거짓말했다. 출근하셨어요. 곧 오세요. 10분 후면 또 같은 질문. 수백 번, 수천 번 대답했다. 그게 15년이었다. 그날 밤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신발 2켤레, 사진 몇 장. 15년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천을 쓰다듬었다. 이 소파에서 시어머니와 드라마를 봤다.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면 은숙이 웃으며 대답하던 시간들. 치매 걸리기 전 시어머니는 은숙의 요리를 칭찬했다. 은숙이 손맛이 좋네. 그 한마디에 힘을 냈다. 목요일 저녁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다. 장롱에서 옷 한 벌을 꺼냈다. 진회색 블라우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옷. 은은한 세제향. 은숙이 손빨래한 것이었다. 옷을 넣다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
맨 아래 서랍. 낡은 비단 보자기가 나왔다. 연분홍색이었지만 발에서 거의 흰색이었다. 묵직했다. 보자기를 풀자 편지 봉투가 나왔다. 은숙에게. 심장이 쿵쿵 뛰었다.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라고만 불렀다. 그런데 또박또박 은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와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 제목은 유언장이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은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진심, 고마움, 미안함, 사랑, 평생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들. 유언장을 펼쳤다. 본인 박순자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은숙에게 유증한다. 믿을 수 없었다. 꿈이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서명과 도장, 공증인의 직인이 선명했다. 날짜는 5년 전, 치매 진단받기 직전이었다. 편지와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은숙은 남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 은숙은 가족이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편지를 수없이 읽었다.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미라는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숙에게도 무기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 은숙은 그 뜻을 지킬 것이다. 새벽부터 손이 떨렸다.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다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다. 4번째에야 연결됐다. 유언장을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공증인 직인까지 찍혀 있다고 했더니 변호사는 당장 오라고 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박 여사를 마주쳤다. 시어머니의 40년 지기. 은숙은 망설이다 유언장을 보여드렸다. 박 여사의 눈이 커졌다. 서류를 받아 읽으시는 동안 눈가가 붉어졌다. 알았지. 5년 전 일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한 달 전 공증 사무실에 함께 가달라고 했다고. 증인이 필요하다고. 은숙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유언장의 증인란에 박영숙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미란이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은숙이는 남편 죽고도 15년을 한결같이 모셨다고.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 언니가 그러시더라. 내 딸은 미란이지만 내 가족은 은숙이야. 피는 속일 수 없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 은숙은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다. 박 여사가 안아줬다. 말로 표현 못하셨을 뿐 시어머니는 은숙을 사랑하셨다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물었다.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박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확인받았다. 합법적이고 효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쉬운 싸움이 아닐 거라고 했다. 저녁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만나자고 했다. 30분 후 미란이 변호사와 함께 왔다. 은숙은 비단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다. 편지와 유언장을 꺼내 미란 앞에 놓았다. 어머님이 저한테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다. 김 변호사가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돼. 미란이 유 원장을 테이블에 내던졌다. 은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5년 전 치매 진단받기 한 달 전에 쓰신 거라고. 증인도 있다고. 박 여사가 공증 사무실에 함께 가셨다고. 미란이 따졌다. 은숙이 유도한 거 아니냐고, 속여서 사인받은 거 아니냐고. 은숙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편지를 꺼내 건넸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 미란에 대한 실망, 은숙에 대한 고마움. 미란의 손이 떨렸다. 글씨체를 보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분명했다. 미란이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가짜일 거라고 법정에서 무효로 만들겠다고 소리쳤다. 문이 쾅 닫혔다.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편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은수가 너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좋은 딸이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엄숙한 공기. 은숙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피고인. 은숙이 죄인이 된 것 같았다. 15년을 헌신한 게 죄인가. 건너편에는 미란과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은숙의 옆에는 이정민 변호사가, 뒤에는 박 여사가 있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다. 판사가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미란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유 원장은 무효라고,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 초기였다고,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은숙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말이 이어졌다. 남편 사망 후 갈 곳이 없어 시댁에 눌러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눌러앉았다.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15년간 무료로 집을 쓰고 생활했습니다. 무료로? 은숙의 15년이 무료였다고?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피상속인을 고립시키고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부당 영향력이라고. 은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다. 5년 전 은숙이 절망 속에서 보낸 그 문자. 집 하나는 제 이름으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법정에 울려 퍼지는 그 문장. 은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다. 재산을 노렸다고,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일격. 과부인 며느리에게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습니다. 과부. 또 그 단어.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이 변호사가 반론했다. 유 원장은 합법적이라고, 치매 진단 전에 작성됐다고, 은숙은 유 원장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지만 은숙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박 여사가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은숙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박 여사의 증언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또렷하셨다고, 은숙은 몰랐다고,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다고. 상대 변호사가 공격했다. 객관적 증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박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미란이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하지만 은숙이는 준호 죽고도 15년을 한결같았어. 진짜 딸은 은숙이야.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변호사가 차용증과 일기장을 제출했다. 미란이 30년 전 5천만 원을 빌려가고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증거. 시아버지 암 투병 중에도 장례 때도 시어머니 치매로 고생할 때도 전화 한 통 없었다는 증거. 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다. 이 변호사가 일기장을 읽었다.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판사가 일기장을 읽었다. 한참 동안 표정이 심각했다. 은숙은 숨을 참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이 변호사가 부축해줬다. 잘했다고, 차용증과 일기장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은숙은 불안했다. 판사의 표정, 미란의 변호사가 던진 말들, 눌러앉았다. 무료로 과부.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해요. 그 말이 은숙에게는 모른다로 들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지킬 수 있을까?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박 여사가 은숙의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 순자 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2주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 법원을 나와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2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법정이 보였다. 판사가 기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꿈.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두 번째 공판 날. 법원 앞에 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때 누군가 은숙의 손을 잡았다. 슈퍼박 사장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약국 김씨, 아파트 관리소장, 동네 이웃들이 서 있었다. 저희가 은숙 씨 편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15년을 외로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숙의 편이었다. 법정에 들어갔다. 방청석이 가득 찼다. 은숙의 편에는 이웃들이, 미란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웃들이 하나씩 증인석에 섰다. 슈퍼 박 사장이 말했다. 매일 어머님 드실 것만 골라서 사셨어요. 치매 걸리고 나서는 기저귀, 영양제까지. 한 번도 불평하는 거 못 봤어요. 은숙은 그때를 떠올렸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슈퍼에 갔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만 골랐다. 가격표를 보지 않았다. 어머님께 제일 좋은 것만 사드려야 했다. 약국 김씨가 증언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님 약 타러 오셨어요. 15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맞다.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다. 은숙이 아파도, 열이 나도, 허리가 끊어져도 약국에 갔다. 시어머니 약이 떨어지면 안 됐으니까. 증인들이 말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는 봐주고 있었다. 은숙의 15년을. 그때 방청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섰다.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공증 사무소 직원이라고 했다. 5년 전 시어머니 유언장 작성 때 배석했던 사람이라고. 은숙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여자가 증인석에 섰다. 최미영이라는 이름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여쭤봤어요. 딸분이 계신데 며느리분께 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박순자 씨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은숙은 숨을 멈췄다. 내 딸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돈만 빌려가고 갚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남편 죽고도 15년을 한결같았어요. 혼자서 나를 모셨어요. 과부 신분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았어요. 진짜 딸은 은숙이에요.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평생 말로 하지 못했던 그 말들. 박 여사가 은숙의 어깨를 안아줬다. 최미영이 계속 말했다. 내가 죽으면 딸이 나타날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때 은숙이가 억울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법은 피를 보지만 난 마음을 봤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들이 함께 울고 있었다. 은숙도 소리내어 울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한참 동안 은숙은 숨을 죽였다. 제발, 제발.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상속인 박순자 씨는 명확한 의사로 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상속인은 15년간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본 며느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망치 소리.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췄다.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이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웃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은숙은 울기만 했다. 소리내어 마음껏. 이겼다. 시어머니의 뜻을 지켰다. 15년이 인정받았다. 은숙은 남이 아니었다. 과부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 은숙은 딸이었다. 어머님 은숙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여사가 은숙을 끌어안았다. 잘했어, 은숙아. 순자 언니가 지켜보고 계셨어. 은숙은 박 여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슬픔도 기쁨도 감사도 안도도 아닌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15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법정을 나왔다. 이웃들이 은숙을 애워쌌다.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은숙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줬다. 함께 울어준 사람들, 함께 기뻐해준 사람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았다. 은숙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다. 어머님, 제가 해냈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 집안을 걸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은숙의 집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이 집, 혼자 남은 이 큰 공간, 제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11월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미란이었다.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열었다. 미란은 달라져 있었다. 명품 옷도 화려한 화장도 없었다. 그냥 피곤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수척한 얼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를 나눴으니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다고. 눈물을 닦는 미란을 보며 은숙의 가슴도 아팠다. 저도 미안해요. 은숙이 말했다. 5년 전 그 문자 순간적으로 욕심을 냈던 것.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15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당연하다고. 하지만 어머님은 제 욕심까지 다 이해해 주셨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자에 답장 안 하시고 대신 유언장을 남기신 것. 욕심내지 않아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30년 묵은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은숙은 미란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할 수 없었다. 둘 다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둘 다 서툴렀을 뿐이었다. 미란이 봉투를 꺼냈다. 30년 전 빌린 5천만 원, 이자까지 쳐서 1억을 넣었다고. 시어머니께 갚는 거라고. 봉투가 은숙의 손에 쥐어졌다. 묵직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였다. 가끔 연락하자. 완전히 남이 되지는 말자. 미란이 일어섰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잘 보셨어. 행복하게 살아. 문이 닫혔다. 은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속에 뭔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냥 비어있는 평화. 오후에 박 여사와 산책을 나갔다. 단지 안산책로를 걷는데 갑자기 물었다. 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것 같다고. 박 여사가 은숙의 손을 잡았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제 은숙의 집이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15년 동안 내가 가꾼 집이잖아. 순자 언니 사랑이 담긴 집이고. 박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 집에는 시어머니와의 기억이 있었다. 좋은 기억도 힘든 기억도 모두. 저녁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이제는 거리낌이 없었다. 침대에 앉아 사진을 봤다. 치매 걸리기 전 사진. 부드럽게 미소 짓고 계신 시어머니. 제가 이 집 잘 지킬게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게요. 미란이 준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까? 치매 환자를 돕는 재단에 기부할까?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일을 하고 싶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국에서 온 문자. 미란이었다. 잘 도착했다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은숙은 답장을 보냈다. 가끔 연락하자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43년을 살며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자유. 며느리도 과부도 아닌 그냥 은숙으로 살 수 있는 자유. 비단 보자기를 꺼내 쓰다듬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어머님, 저 행복해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은수가 잘했어. 너는 좋은 딸이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15년의 긴 여정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43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은숙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과부도 아닌 김은숙으로.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은숙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음 편하게. 어머님 잘 지켜볼게요. 제 인생을